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닛산의 패스파인더입니다. 지난 1986년에 글로벌 시장에 첫 출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61만 대에 달하는 닛산의 대표적인 SUV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9월에 4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닛산이 자랑하는 VQ 엔진, 여기에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플래티넘 단일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5,390만 원입니다. 닛산 패스파인더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디자인 살펴보시죠. V모션 라디에이터 그릴과 부메랑 LED 시그니처 램프는 닛산의 대표적인 디자인 DNA죠. 그리고 5m가 넘는 당당한 크기, 단정한 옆모습과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휠하우스,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가 있고요. 2열을 쉽게 접을 수 있는 이지 플렉스 시팅 시스템. 2열 시트는 베이비 시트를 장착한 채로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딩이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3열 탑승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트레일러 토잉빔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2268kg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트나 트레일러, 캠핑카 등을 끌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235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4.2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센터페이스 I는 8인치 터치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아주 다양한 수납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0개의 컵홀더, 6개의 병 홀더, 그리고 4개의 콘센트, 2개의 USB 포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약 3.2회전, 세 바퀴보다 조금 더 돌아갑니다.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속도에 대응하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기는 하지만 약간 무겁습니다. 무겁게 돌아갑니다. 저속에서 좀 그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운 감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좀 큽니다. 큰 차체에 대응하는 스티어링 휠의 크기, 그리고 조향비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눈에 참 큰 차다 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안 그래도 컸던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커졌고요. 5m를 훌쩍 넘는 길이, 그리고 2m에 육박하는 너비, 높이도 1700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기존 모델보다도 조금씩 더 커진 사이즈죠. 여기에 닛산이 자랑하는 VQ 엔진, V6 3.5L VQ 엔진을 얹었고요. 변속기는 CVT, 익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플래티넘 단일 모델로 판매를 합니다. 패스파인더는 국내에서는 2차 플래티넘 트림밖에 없다는 얘기죠. 판매 가격은 5,390만 원입니다. 참 심플하죠. 패스파인더 중에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트림, 단일 가격. 패스파인더를 사려는 고객들에게는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5m가 넘는 큰 차체가 아주 편안하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기존에 0.34였는데요 신형 모델로 교체되면서 공기저항 계수는 0.326으로 훨씬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행 중에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바람소리도 조금 더 낮아졌겠죠. 훨씬 더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를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지 싶습니다. 최고 출력은 263마력, 6400rpm에서 터지죠. 최대 토크는 33.2kgm인데요. 역시 4400rpm, 비교적 높은 rpm에서 고회전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옵니다. 출력과 토크가 역시 그 rpm이 좀 높은 고회전 영역에서 발휘되는 가솔린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 차의 엔진 저온을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쇼스트로크 엔진이네요. 보호와 스트로크가 95.5, 스트로크가 81.4. 그래서 스트로크가 훨씬 짧은 쇼스트로크 엔진입니다. 쇼스트로크 엔진은 아주 그 엔진 회전수가 높은 고회전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풀타임 사륜구동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그냥 앞바퀴 굴림 상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 포일 드라이브인 셈입니다. 대신에
4WD 락 모드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사륜 락 모드를 택하면 앞뒤의 토크 배분이 50대 50 딱 고정이 되면서 험한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계기판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사륜구동의 작동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전후 구동력 배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 포장도로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륜 100%로 달리고 있고요. 온로드에서는 오토모드를 이용을 해서 사륜구동을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노면의 굴곡을 기분 좋게 편안하게 타고 놓으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이 앞에는 스트럿 방식이고 뒤에는 멀티링크 타입입니다. 여기에 235 5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노면의 그립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음이 들릴 때 노면을 보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포장도로입니다. 좀 전에 거친 시멘트 도로와 지금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소음의 상태가 다르죠. 메이커 차원의 MVH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 인프라를 깔 때 좀 더 어떤 그 차량 소음까지 고려한 도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면 출격을 이렇게 타고 넘을 때 약간 출렁이는 그런 느낌도 조금씩 있는데요. 서스펜션이 아주 하드하다기보다는 대체로 중립, 요즘 서스펜션들이 대체로 하드한 편에 세팅이 되죠. 그것을 기준으로 했어야 조금 한 스텝 정도 소프트한 서스펜션 쪽으로 세팅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인텔리전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이 있죠.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는 후측방 후진할 때, 그럴 경우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경고를 내준다는 겁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RPM은 약 1700 정도 고정이 됩니다. 상당히 차분한 그런 느낌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앞에 같이 달리는 차가 있고 차간거리가 줄어들 때는 거리를 좁히면서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방이 비어있다, 차로 앞이 비어있을 때는 가속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속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온로드에서는 투휠 드라이브를 할 것인지 혹은 자동 모드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이 선택 가능합니다. 이륜구동 상태로 달리면 연비를 아낄 수가 있죠. 뒷바퀴, 뒷차축으로 힘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과정에서의 동력 전달 손실도 없을 테고요. 그만큼의 연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행 안정감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바퀴가 구동하는 것과 두 바퀴가 구동하는 것은 확실히 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투휠 드라이브 상태인데요. 편안하게 달릴 때는 투휠 드라이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면 상태가 안 좋다거나 고속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투휠 드라이브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코너에서 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휠 드라이브로 일단 고속주행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킥다운이 있네.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아주 꾹 밟아서. 자, 고속. 자,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죠. A필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제법 커집니다. 속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 반응을 느낄 수 있고요. 고속 주행 상태에서 차가 약간 출렁인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4WD 오토 모드를 놓으면 어떨까요? 자, 고속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고속 주행에서도 후륜으로 동력
출력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온로드에서는 거의 앞바퀴 굴림으로 달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살인주행, 살인구동의 의미가 이러면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고속주행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인구동이 되어야지 그 의미가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결국 살인구동 시스템은 오프로드에서나 혹은 상태가 좋지 않은 포장도로에서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살인구동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모두 12개의 스피커를 가진 프리미엄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보죠.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의 질감이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타 뜯는 소리, 숨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아주 질감 있게 풍부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편이라서 일반적인 수준의 오디오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고급 오디오 소리를 듣게 되면 역시 그 살아있는 소리의 질감 이런 것을 한 번씩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역시 왜 고급 오디오를 사용해야 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닛산은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이런 그 주요 기능에 인텔리전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비상제동, 긴급 상황에 차가 스스로 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심코 운전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에 그런 기능들이 작동해서 그런 충돌의 위험, 사고의 위험을 피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아주 많은 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그런 순간을 한 두세 차례 겪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첨단 기술이 이래서 좋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나면 최고죠. 그런 운전자가 모든 것을 잘 커버를 해서 그런 상황을 안 만나고 가장 운전자의 책임하에 모든 부분을 통제를 해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최고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순간에 운전자의 주의력이 조금 부족해지고 뭔가 산만하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미치는 미세한 부분을 차가 커버해서 보완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는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죠.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확률도 확 줄어들 테고요. 자,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은, 즉 엘카스는 이 차에 없습니다. 엑스트로닉 CV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인데요. 원래 무단 변속기는 고배기량, 엔진 파워가 큰 데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큰 대배기량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위험이, 약간 무리가 있죠. 큰 힘이 순간적으로 전달될 때 슬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배기량에는 무단 변속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닛산이 무단 변속기의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대배기량에도 힘이 센 큰 차에도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전달 효율이 좋아서 연비에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속 쇼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속, 부드러운 힘의 전달, 이런 면에서 우수한 변속 형식입니다. 다만 이런 무단 변속기를
유럽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요. 좀 더 다이나믹한 펀트 드라이빙,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이런 부드러운 가속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부드러운 무단 변속기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에서 수동 변속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L 모드가 있고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L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온로드에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강한 힘, 강한 토크를 필요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변속 레버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부분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 버튼입니다. 훨씬 강한 힘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가속 페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에 좀 더 가속 반응이 좀 더 예민해지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차체가 길죠. 5m가 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과한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 나오는데요. 스티어링 휠이 자꾸 스티어링 휠에 걸리는 저항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코너에서 아무래도 긴 차체, 길고 무거운 차체가 조향바퀴에 하중을 많이 거는 거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강한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이 차의 연비는 8.3km/L입니다. 5등급이죠.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차의 평균 연비 8.1이니까요. 메이커 발표 복합 연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편차는 크지 않은데 대신에 연비 자체가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섰습니다. 길지 않은 코스고요. 산길인데요. 오프로드를 달려보면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 뒤뚱뒤뚱 거리는데요. 일단 4WD는 오토 모드에 넣고 움직이겠습니다. 역시 오프로드에 올라서니까 이제 사륜구동이 후륜으로도 토크가 일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락으로 하게 되면 전후륜 토크 배분이 정확하게 50도 50이 되죠. 앞뒤로 각각 절반씩의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훨씬 강력하게 이 험한길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바퀴가 모두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확실히 타이어가 미끌거리거나 이런 헛도는 느낌이 없고요. 차의 움직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딱 구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시 오토로 풀어보죠. 약간 힘을 더 쓴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오토모드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앞뒤로 전달되는 힘의 양이 달라지죠. 아주 많이 패인 길인데요. 적당히 패인 길입니다. 힘을 제대로 잘 분배를 하면서 험로를 뒤뚱뒤뚱 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역시 SUV를 탄다는 게 이런 재미죠.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길을 차를 타고 직접 다가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노면을 밟으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오프로드는 그렇게 험하다고는 할 수 없는 길인데요.
자,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언덕길에서 차가 정지했다 출발을 해도 차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아주 급경사인데요. 급경사의 타이트한 코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륜구동을 락으로 했습니다.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 부드럽게 코너를 잘 돌아 나갑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직결되어 있을 때 이런 타이트한 코너에서 아주 거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네요. 미끌미끌 거리면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도로를 밟으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카메라죠. 자, 내리막입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죠. 힐 디센트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내리막길에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30km까지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요. 지금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내려가는데 시속 10km 미만 속도로 천천히 차 스스로 차체를 제어하면서 제동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급경사 내리막에서 아주 유용하게 차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힐 디센트 컨트롤은 락 모드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군요. 사륜 오토로 이동을 하니까 힐 디센트 컨트롤이 해제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차라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진 차라면 어지간한 오프로드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사륜구동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그 사륜구동의 진가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사륜구동이 꼭 오프로드용만은 아니죠. 요즘에는 대부분 도심형 SUV를 제작하면서 도심에서의 사륜구동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가지 악천후, 눈, 비 이런 상황에서 사륜구동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도심형 사륜구동 차들을 선호를 하는 추세인데요. 이왕 사륜구동 차를 탄다면 1년에 한 번쯤은 좀 적당히 거친 오프로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칠죠. 뒤뚱 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할 법도 한데 거친 노면을 잘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역시 사륜구동은 이런 맛에 타는 거죠. 하지만 차체가 좀 커서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오프로드에서는 차체가 좀 작아야 다루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차체가 커서 뒷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무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긴 차는 오프로드에서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닿는다고 그러죠. 경사가 급한 곳을 지나갈 때, 이를테면 언덕을 다 넘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탈출하는 순간에 배가 딱 땅에 닿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휠베이스가 그렇게 긴 게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물론 휠베이스가 너무 짧으면 또 전복의 위험이 크죠. 차의 체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꼭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차를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런 차를 택했다면 그런 차에 맞게 또 차를 다뤄야 될 테고요. 어쨌든 닛산 패스파인더 역시 이름에 걸맞게 오프로드에서도 제법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오프로드에서도 거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천후 사륜구동 SUV의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오프로드 시승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습니다. 그 상태로 뒤로 앉았는데요. 앞으로 주먹 2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기대 앉아도 앞 공간이 남죠.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더구나 센터 터널이 전혀 솟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평한 바닥을 뒷좌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아주 편한 자세로 앉을 수 있고요. 뒷좌석은 또한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바짝 앞으로 당기면 무릎이 앞시트에 이렇게 닿는 정도 공간인데요. 이렇게 끼인다는 느낌이 없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7명이 탈 때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아도 좋을 정도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로도 선루프가 있는데요. 자, 위로도 이렇게 선루프를 열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 위에는 개폐가 가능한 선루프, 2열 시트, 3열 시트 위로는 이렇게 차양막이 열고 닫히는 글래스 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훨씬 더 개방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센터 콘솔 박스 뒤로 들어와 있고요.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분리형은 아닙니다. 그 밑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난방의 정도를 하이, 로로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뒷좌석에서도 따뜻한 시트를 만끽할 수가 있겠네요. 뒷창은 약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남는 공간이 꽤 되는데요. 워낙에 뒷창, 차창 공간을 넓게 만든 탓에 유리창은 이렇게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원 버튼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열고 닫는 동안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뒷시트는 이렇게 최대한 이런 정도로 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좀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편한 자세로 한숨 푹 잘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3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열에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네요. 아주 시트 안에 푹 파묻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워낙 앞에 2열 시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좀 더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옆으로 2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3열 시트를 위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한 당기면 이 정도, 최대한 밀면 이 정도. 그래서 2열 시트를 적당히 조절해서 앉으면 3열에서도 적당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면 앞시트에 무릎을 지지하는 정도로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요. 주먹 하나를 세워서 여유있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의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아주 길고 높게 솟아 있죠. 그래서 목과 머리를 지지하기에도 좋고요. 사실 이 정도 공간이면 성인 7명을 위한 충분한 공간입니다. 7명이 모두 들어 앉아도 굳이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지 않고 성인 7명이 모두 이 차에 탄다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425리터인데요.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2260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비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단도직입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무겁습니다.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가볍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립 품질의 문제, 차량 만듦새의 문제인데요. 지붕과 프론트 윈드실드, 앞창과 지붕이 만나는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면 재질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많이 거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차의 만듦새를 좀 더 치밀하고 야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닛산 패스파인더 탔습니다. 온로드에서 무난한 승차감, 고속주행까지 무난하게 주파해내는 성능, 이런 그 거친 오프로드에서 아주 험한 길을 거침없이 주파해내는 강력한 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 휴일 이럴 때 멀리 레저를 즐기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기에 딱 좋은 그런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7인승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요트나 트레일러 그리고 캠핑카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아주 쓰임새가 많은 전천후 SUV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닛산 패스파인더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